우리 권 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어제 재판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은 저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실장님도 고단하시죠? 뭐 고단하기보다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고. 예. 뭐 근데 어차피 이런 재판이 이전에 이명박 재판도 그랬고 박근혜 재판도 그랬고 처음에 한두 번만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대선이 끝나고 나면 거의 재판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재판이 꽤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래 가죠. 이 재판 같은 경우 뭐 몇 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법조를 오래 출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전에 지청 같은데 이렇게 재판하는 걸 보면 판사들이 그렇게 근엄하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만약 피고인이 뭐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됐고요. 그만하세요. 그러고 막 자르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한 40분 이상을 그냥 듣고만 있던데 원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게 소송지휘권 안에 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마다 성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은 우리 사법 체계의 대원칙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 내란 수계에 대해 가지고는 재판이 아니라 거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뭐 삼척동자 누구도 아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지켜보고 듣고만 있는 판사, 그 재판장이 저는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왜 언론에서도 다 받아 적어주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는 있지만 그 허튼 소리를 가지고 지면을 채워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재판소의 재판 때부터도 뭐 호수위의 달그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헛소리들을 다 받아서 따옴표로 써주고 있는데 예. 저는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걸 우리 사회가 다 받아줍니까? 규율이 있고 체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해야 될 영역에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닌가. 저는 권한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고로 법정에 섰는데 피고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고라 하면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 예. 예. 피고인의 그 모습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우리가 인정신문을 어떻게 했다 뭐 이름을 또 직업을 판사가 먼저 얘기해주고 오히려 피고인은 고개만 끄덕거리는 뭐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던지 아니면 통상 피고인이 앉는 일렬 좌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취재 기자들이 윤석열 피고인의 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볼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곤 있습니다만 일단 촬영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본 거 아니에요. 뭐 지하로 들어갔다 촬영을 불허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들은 다 시작됐던 것이고 이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왔던 메시지라고 할까요? 본인들의 입장이나 주장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계엄에 대해서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인 계엄이다. 쿠데타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헌재에서 이미 사실관계로 확인된 그래서 본인이 파면된 내용들이 한가득 있음에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랬을까? 아까 정치투쟁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우리 권선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일까요? 이게 지금 내란죄는 뭐 이미 다 많이 알려진 거지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그 법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상 참작 또는 이렇게 그 재판부의 그 호소에서 이렇게 감형을 할 가능성이 없고 이건 지금 또 아니면 뭡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무죄 아니면 무기징역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선처를 구하거나 정상 참작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내가 오로지 방법은 나는 안 했다 부인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하나는 법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자기 정치 투쟁을 하고 바깥에 있는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자신의 윤석열은 살아있다 건재하다는 것을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지만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핍박받는 이미지를 연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붙이자면 캐릭터 같습니다. 그 피고인의 캐릭터. 캐릭터. 저는 윤석열이 갖고 있는 뭐 캐릭터를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검사 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검사들이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게 본인들이 공익의 대표자고 어떤 죄를 단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선이라는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선한 동기와 선한 영향력으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덮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착각이고 오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캐릭터가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살인범 재판을 한다고 칩시다. 살인범이 자백할 수도 있지만 거의 부인하거든요. 예.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그 칼은 내가 잡은 게 아니다. 덮어 씌워줬다. 뭐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근데 부인한다고 해서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데 증거가 나오면요 더 가중해서 처벌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케이스가 딱 여기에 맞아 떨어진다고 예. 보는 건데 우리 국헌문란에 대해 가지고 이 내란죄를 헌법 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속요건이라고 해서 너무 명확하고 심플해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인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그 증거도 다 나와. 이건 국헌문란이 뭐냐? 91조에 나와 있는데 헌법과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뭐 선관위나 국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 강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군을 풀었으니까 당연히 강압이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거 뭐도 해석이 필요한 겁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이 계속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정치투쟁의 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지금 재판부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우리 고대부터 나오는 정의가 뭡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거든요.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전직 대통령이란 똑같은 지위와 그리고 그분들은 개인 범죄 아니면 뇌물죄 정도예요. 예. 다 불소추 특권 안에 들어가는 범죄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의 범죄들인데 윤석열 피고인은 불소추 특권에도 적용 예외인 내란죄를 예. 저질렀는데 오히려 더 특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고대 우리가 정의의 그 교과서에도 나오는 수준의 정의에 비추어 봐도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계속 뭐 이게 기사상으로 보니까 넌센스라는 표현을 6번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되거나 본인이 법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은 넌센스다, 코미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우원식, 이재명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담 넘는 사진 찍는 쇼라는 표현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줬던 뭐 발언, 행동, 행태 이런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일반 어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공감대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판부, 판사의 태도와 그리고 검찰의 이야기도 좀 해봅시다. 그 방청을 하셨던 분들 얘기로는 또 취재를 하셨던 분들 이야기로는 검찰들의 목소리 자체가 그냥 기가 죽어 있더라. 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 피고인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냥 수렴뭉치만 보면서 PPT 자료를 쭉 읽어내려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검찰의 태도는 일반 법정에서 볼 수 있는 태도입니까? 일반 법정 가면요. 이건 저도 이제 실제 경험을 하는 건데 검사들 특히나 이 공판 검사들 나와가지고요 재판 진행하는 태도가 상당히 고압적이고 상당히 그 피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저도 이제 변호인으로 들어가 앉아 있을 때는 실제로 그 안에서 검사랑 싸우기도 합니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요. 근데 지금 윤석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지금 뭐 피죽도 못 먹은 식의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부담은스럽겠죠. 본인들의 뭐 선배 검찰총장을 지낸 뭐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니까 본인들이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검찰은 고쳐서서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국민적 평가가 지배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공판 검사들만 기죽어 있습니까? 심지어 위에 수뇌부들 뭐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즉시항고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 위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태도들이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은 내란을 저질러도 별로 뭐 처벌을 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는 거 아닌가 싶고 최근에 비견한 예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영장 청구 경찰에 했는데 3번을 반려하고
영장 청구가 겨우 돼가지고 영장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긴 또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검찰은 내란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나도 특히나 윤석열의 내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사실상 범동지적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국민들은 뭐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규현 판사는 저는 사실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사법부에 있는 어떤 일원을 갖다가 제가 너무 매도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미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내란 선전선동이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좀 무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란 수계는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내란 선전선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2의 서부지법 파동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일을 벌인 사람이 지규현 판사예요. 아주 창의적인 해석이었죠.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풀어준 거 말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점. 게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뭐 언론사에서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내가 결정하는데 뭔가 좀 뭐랄까 딜레마를 겪었다. 이제 앞으로 또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지규현 판사 스스로 오해를 빚고 있다라는 거를 전혀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일각의 여러 주장에 따르면 지규현 판사가 뭐 어떤 유튜버도 좋아하고 어떤 유튜버도 즐겨보고 등등의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외부에서 어떤 이미지로 자기가 다뤄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우왕좌왕 좌고우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론을 내려주는 자리잖아요. 우린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오해를 빚지 않게끔 제 입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지규현과 윤석열은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공수처는 지규현을 한번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과도한 비판을 하지 않게끔 본인이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판사, 검사가 보여주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비판을 하고 계신데 우리 권태우 실장께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윤석열 피고인이 마치 그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에 있는 12명의 검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검사들이 가지고 온 PPT를 저 6페이지 띄워봐 뭐 이러면서 마치 숙제 검사하듯이 현장에서 그 막 휘저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로직으로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뭐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우리 그냥 사인들께 하는 말로 야 이거 완전히 조져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 검찰 선배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런 검사들은 왜 이렇게 정관 예우를 깎듯이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직군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요. 기자 선후배 사이는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로펌에 절대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관 예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그 윤석열 총장의 원래 캐릭터 자체가 이제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왜 검사들이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지 제가 이제 검사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초년 기자 때 검사들을 보면 기자들 이렇게 가면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고 뭐 여기서 뭐 기사 쓸 거 없으면 여기서 쓰세요. 그래서 검사들이 참 뭐 친절하고 좋네라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한 명 들어오니까 뭐 그때는 90년대니까 90년대니까 곧바로 반말이고 뭐 하니까 그대로 그냥 따기를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검사가 굉장히 그분도 뭐 자그마하고 이렇게 굉장히 온순하게 생긴 분이었는데 그래서 검사들은 제가 본 검사들은 대부분 다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검사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본 검사들은.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하고 대하는 이 12명의 검사들은 왜 이렇게 온순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2명의 검사가 갔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판검사도 아닌 수사검사들이 현장에 직접 갔다는 거 아닌가? 법정에?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건 검찰 스스로들도 아까 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현 써주셨는데 분명히 뭔가 다음 재판에서 또 이런 모습을 비슷하게 보인다면
이제 뭐 국민들한테 진짜 그야말로 버림받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뭐 제 동기들 제가 이제 10년차 변호사기 때문에 아마 제 친구들이 지금 일선 검사들 중에서는 뭐 중간 간부보다 조금 밑에 있는 예, 뭐 예. 정말 실무를 말 그대로 조금은 실무를 하는 열심히 하면서 뭐 밑에 있는 이제 말진 검사들을 좀 이끄는 역할 정도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 검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체제 수능적인 우수생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본인들이 검사가 될 때까지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 검사로 다 임용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이 돼도 그 조직 논리 굉장히 체제 수능성이 저는 더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법조 인력을 적게 뽑았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배포 있게 예. 좀 뻗팅기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숫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 위에서 아주 힘들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본인의 그런 매몰 비용도 좀 생각이 날 것이고 그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욕심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요.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 저항한다고 이게 되겠어라는 좀 패배주의이 굉장히 만연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우선해야 되는 게 이른바 직업윤리 아닐까요? 많이 검사잖아요. 무너졌어요. 근데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직업윤리가. 그것이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라는 사람들이 그렇대 라는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검사로서 무슨 프라이드가 생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도요 그 법복 입고 다닙니다. 공판 달 때는 그 재판장이 입는 법복을 똑같이 입어요. 검사들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운을 입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회에서 우리가 나름의 예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성직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판사라든지 이번에도 헌법재판관들 다 법복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예우를 받는 거라면은 그만큼의 더 강한 직업윤리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받는 건데 권한은 누리지만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제가 뭐 과거와 검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체제가 많이 바뀐 뭐 수능적인 인물들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검사는 검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번에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뭐 언론에 드러난 어떤 피상적인 부분만 좀 봤을 때 윤석열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큰 욕이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우리가 그 결정문에서 다 봤을 때 판판이 윤석열 측의 논리는 다 깨졌습니다. 증거와 증언으로 인해서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거의 동어반복적으로 윤석열 측은 뭐 이 계엄에 대해서 메시지 계엄이라느니 정말 헛소리를 해댄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검찰 측이 봤을 때 이제 코웃음 치고 비웃을 만한 그런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럼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헌법적 차원에서 또 법리적이고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검찰이 요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감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두 번째, 만약에 거기 나온 12명의 검사들 중에 내가 윤석열처럼 뜨고 싶은 정치검찰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회 좋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피레미가 아니잖아요. 토끼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공룡 사냥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언론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윤석열처럼 될 수 있어. 정치 검찰이라면 정치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접근했다면 윤석열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꼬랑지 내리고 앉아 있었다? 윤석열보다도 못한 거죠. 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정상적인 검사 혹은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소송 지휘를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정상적인 피고인이라면 법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그나마 어제 재판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적이다. 이 부분은 정상이다. 라고 얘기했던 건 출석하셨던 증인들 같아요. 그 뭐 조성현 증인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신청했던 유일한 증인이기도 한데 같은 진술을 어제 형사재판에서도 했었고 또 그리고 김형기 대대장 김형기 대대장도 아주 똑 부러지는 증언을 어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라서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김형기 대대장이 했던 말 중에 그 본인이 이제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부당한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며칠 전에 박정훈 대령이 군검찰로부터 항명죄 3년 구형받았던 게 떠오르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증언을 하는 이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 권태현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 12월 3일날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겸사령관이 있었지만 박안수 겸사령관은 허수아비였고 그다음에 김영은 국방장관이 있고 그러면 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3명의 중장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곽종근 중장, 이진우 중장, 여인영 중장이죠. 그렇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3명이고 이게 곽종근 중장으로 내려간 게 이제 이상현 일공수 특전여단장 중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김영기 특전 대대장. 그러니까 곽종근 중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곽종근 중장이 이상현 중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상현 중장이 김영기 중령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명령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막 흥분해서 막 당장 의원들 끌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한 칸씩 내려오면서 이상현 중장이 김영기 대대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문 부수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김영기 대대장이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전화 끊고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하면서 적극성을 안 띠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최상병을 떠올렸다는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잘못하면 내가 최소 최상병 항명죄 3년 징역 3년 구형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계엄군이 해서 이제 계엄이 성공을 하거나 그 상태로 가버린다면 자기가 그런 처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진우 중령하고 조성현 대령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라는 명령을 조성현 대령이 했는데 결국 이날의 계엄을 막은 것은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그리고 이 일선 군인들, 일선 장교들 이 장교들이 이 최소한 제어를 한 거죠. 물론 이 사람들도 국회를 진입했고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떤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소극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란이 성공이 되지 않았던 거고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헌재에서 그 얘기했던 거잖아요. 시민들의 저항과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던 군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피고인 윤석열 측은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증인들 불렀냐? 이 증인들 말고 그 사령관급들 그들을 먼저 불러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건 그 사령관들이니까 그들의 증언을 먼저 듣고 얘들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말하자면 혼자 재판을 설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유리하게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혼자 붙이고 장구 치는 건데. 근데 저는 참 이 모습을 들으면서 그날 계엄이 선포되던 날 저는 우리 박영신 앵커님하고 같이 녹화 방송을 찍고 있다가 바로 그 현장으로 국회로 달려갔거든요. 역사적 순간에 같이 계셨네요. 근데 그때 이제 방송이 중단이 됐죠. 녹화 찍은 게. 녹화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날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이러다가 계엄은 막아야 될 것이고 막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야죠. 일단은 가야 된다. 근데 가는데 이거 어디 다리에서부터 이걸 막을래나? 근데 제가 강변북로 위에 달리면서 이제 국회 서강대교 들어갈 때쯤에 포고령을 봅니다. 포고령이 뜨더라고요. 이거 정말 실제구나. 딱 내렸습니다. 완전 군장한 군인들과 또 위에 헬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다리에 이게 힘이 풀리는 느낌도 좀 나더라고요. 이런 건 처음 느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간 정말 위협적인 상황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윤석열의 논리는 본인이 무죄라는 겁니다. 정당한 계엄이고 정당한 공무수행이고 잘못이 없다는 논리예요. 대통령의 통치활동이다. 그러면 그 12명의 사령관들은 지금 왜 구속돼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첫 번째 모순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무죄면서 윤석열이 정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가 그날은 반란군인 겁니다. 제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엄이라는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제가 사실상 내란죄를 저지른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논리를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동시에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무죄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핵에 망측한 논리인가. 헌법재판소 결정도 뒤집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용서받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그 인간의 추악함에 우리가 정말 끝을 보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은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 추악함의 끝이라는 게 지하 주차장 3층 내려오면 또 5층도 있어요. 또 내려가면 7층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내란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단죄하고 끊어낼 것인가. 그렇다면 이번 내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운명도 가른다. 전 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내란이란 단어를 우리가 최근에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엄청난 거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 소추당하지 않을 권리를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범죄 중에 하나가 또 내란 아닙니까? 그만큼 중차대하게 보는 건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